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의료인문학 2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의료인문학이라는 게 뭐냐 하는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의료인문학이라고 하는 학문 또는 어떤 실천 분야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떤 역사적 맥락 속에서 만들어져 왔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했고요. 그 키워드로 우리 인탱글먼트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분야의 연구 또 경험 이런 것들이 얽히고 설켜서 그것이 이제 의학 속에 녹아 들어가는 것, 그것이 의료인문학이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오늘은 이제 아무래도 의학이라고 하는 것이 그 대상이 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몸에 대한 얘기를 아무래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먼저 좀 상식에 도전하는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제목을 잡은 게 제가 내 몸은 나의 것일까? 라는 제목입니다. 내 몸이 당연히 나의 것이죠. 그죠? 근데 이렇게 이제 인문학이라는 것은 또는 철학이라는 것은 이렇게 비상식적인 질문을 가끔씩 던져보는 것이 그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내 몸이 진짜 나의 것인지 생각해보면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됨으로 해서 어떤 관습에 얽매였던 그 틀에서 벗어나서 안 보이던 것들, 새로운 것들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부제를 몸의 표상과 은유 그리고 삶 이렇게 잡았거든요. 몸을 표상하잖아요. 우리가 우리 몸이라는 것은 내 몸을 그리기도 하고요. 각가지 형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음악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뭐 그림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또는 영화 같은 영상 예술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또는 무슨 뭐 판토마임과 같은 또는 무슨 뭐 뮤지컬이든지 뭐든지 간에 그 몸이 어떻게 표상되는가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볼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표상 뒤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요. 그걸 그렇게 표상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몸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사유의 틀이 있어요. 근데 그 사유 틀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은유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몸을 예를 들어서 무슨 뭐 기계로 한다든지 또는 뭐 우리가 무슨 뭐 일기장으로 생각한다든지 그런 것에 따라서는 그 개념이 많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내가 몸을 뭘로 보느냐, 무엇에 빗대서 보느냐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고통인문학에서 은유를 제거해야 한다는 주장을 봤죠. 우리가 수잔 존탁의 주장을 봤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상당히 일리가 있긴 하지만 인지언어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우리가 사물을 인지한다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은유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우리가 은유를 벗어나서는 살기가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표상이라고 하는 건 조금 더 직접적인 것이고요. 은유라는 것은 조금 간접적인 것이겠죠. 그리고 그런 표상과 은유를 가지고 살아요. 우리가 그게 표상인지 은유인지도 모르면서 그냥 살죠. 그러면서 우리 이 삶에 그런 것들이 어떻게 녹아있는가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네 가지로 나눴는데요. 내 몸은 나의 것일까 생각을 해보고요. 그다음에 몸의 표상을 주로 이제 그림을 중심으로 보겠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그림이 많을 건데 화면이 작아서 잘 안 보실 분들 위해서 제가 요 밑에다가 파워포인트 파일을 링크해서 놓을 것이고요. 마인드맵을 그려놓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링크해 놓을 테니까 참고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몸의 표상, 그 다음에 몸의 은유, 직접적인 표상, 간접적인 은유, 그 다음에 우리가 몸을 살아가는 방식, 구체적으로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드러나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내 몸은 나의 것일까? 생각해 보십시다. 내 몸은 나의 것이죠. 근데 나의 것이라고 할 때는 나의 것이거든요. 나의 것. 나의 것이라고 한다는 건 뭐죠? 나의 소유물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잖아요. 내 몸을 나의 소유물로 생각해요. 그러면 나의 것이라고 그러면, 나의 소유물이라고 그러면 나는 어디 있는 거죠? 나는 내 몸 속에 있는 것도 아닌가요?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자꾸 계속해서. 뭔가 자꾸 의심을 품게 되면 새로운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17세기에 데카르트도 그랬어요. 계속 의문을 품다가 결국은 모든 지식에 근거해야 될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을 하나 발견했다고 그러잖아요. 그것이 뭐였는가 하면 자기가 생각한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겠더라. 그래서 거기서부터 출발해서 뭔가 근대 사상의 토대가 되는 그런 철학들을 정초했죠. 내 몸은 나의 것이다 라고 할 때, 나의 것이다 라고 할 때 그 것이라고 하는 것, 어떤 물질적인 것을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신생아실에 가보세요. 신생아실에 가보면 아이들이 막 놀다가 어떤 하나가 빽 울면은 다 따라서 울죠. 그래서 합창을 한단 말이죠. 근데 그게 왜 그러냐. 심리학자들의 연구들에 의하면 그들은 자신의 몸과 그 주위 다른 아이들의 몸을 구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전체를 하나의 몸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시절이 있다는 거죠. 그러다가 점차적으로 자기 정체성을 확보해 나가는 것이죠. 정체성과 주체성을 확보해 나가면서 뭐가 되느냐? 내 몸과 내가 개별적인 존재다. 다른 몸이나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개별적인 존재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죠.
이것이 주로 이제 거울 단계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우리 그 역사에서도 보면은 우리 거울이 보편화되기 이전과 이후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울 단계, 몸과 나를 일치하는 단계로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고 문명을 살아가면서 어떤 데카르트의 사유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죠. 몸과 나를 분리하는 겁니다. 나는 내 몸을 가지고 있다. I have my body가 되는 거죠. 내 몸은 나의 것이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상식이 되죠. 그 전제에 대해서 이제 도전을 했던 철학자도 굉장히 많이 있죠. 상당히 많은 그 내용들이 깨져가고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전체 문명을 구성하는 기본 틀이기도 하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무너지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몸과 나를 분리하고, 그러니까 몸과 나를 분리하니까 나는 뭐예요? 내 몸속에 어딘가 들어가 있는 거죠. 네, 어딘가 들어가 있어야만 됩니다. 논리적으로 보게 되면 무한 회귀를 해요. 내 몸속에 나가 들어가 있어요. 그럼 그 나를 어떻게 하느냐? 그 속에 또 나가 있고. 그래서 무한 회귀하는 그런 모순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적을 했는데, 아무튼 그래서 이것을 기계 속 영혼이라고 합니다. 기계 속 영혼. 우리 몸은 기계고 그 속에 영혼이 들어가 있다. 근데 우리가 다 잘 모르죠. 우리가 감각할 수 없는 거지만 영혼이 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나다 하는 생각이 이제 우리 근대 문명을 지배를 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그런 전제들이 조금씩 기반이 무너지고 있다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하루아침에 무너지진 않겠습니다만 그런 기계속 영혼이라는 환상이랄까요? 신화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점차적으로 무너져 가고 있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자, 몸의 표상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뭐 제가 이렇게 9가지로 얘기를 했어요. 풍요와 다산, 기하학적 구조, 삶 뭐 이렇게 했는데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하자고요. 먼저 우리가 원시 시대에 보게 되면요. 이런 몸을 우리가 이 빌렌도르프의 비너스라고 그러죠. 아주 조그만 주각상입니다. 그런데 선사시대의 유물 중에서 굉장히 많이 발견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러면 선사시대에는 이런 몸을 이렇게 표상했다는 거잖아요. 물론 이제 여인의 몸입니다. 남성의 몸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인의 몸인데 이렇게 표상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보면 우리가 이들이 몸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조금 미루어 짐작을 할 수 있겠죠. 아마도 어떤 이상적인 몸의 상태를 표상은 한 걸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굉장히 뚱뚱하죠. 근데 우리가 알고 있기로 선사시대에 이렇게 영양이 풍부하지 않았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풍부한 것을 기원하는 그런 것일 것이고, 또 여성의 몸이라고 하는 거죠. 풍만한 여성의 몸. 그건 아마도 다산, 자식을 많이 갖는 것을 의미했을 것이다. 풍요와 다산을 의미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죠. 또 하나의 특징을 보면 얼굴이 없어요. 그렇죠? 개별성이 없는 거죠. 개체성이 없는 그런 몸을 표상했을 거라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가족 또는 부족의 일원으로서의 몸을 생각했을 거라고 미뤄 짐작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다음에 오른쪽 그림을 보게 되면 이건 우리 잘 알다시피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트루비우스 인간이잖아요. 이제 인간의 몸을 기하학적 구도 속에서 이해하려고 했던 것. 굉장히 많이 다르죠. 표상하는 방식이 이렇게 다른 겁니다. 그죠? 앞에 풍요와 다산을 상징했다면 오른쪽에는 기하학적 표상, 가장 이상적인 도형 속에 인간을 갖다 맞춘 겁니다. 표상의 방식이 달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재밌는 그림인데요. 가장 왼쪽의 그림은 우리가 많이 얘기했죠. 베살리우스라고 하는 해부학자가 근대적인 해부학을 정초하잖아요. 그래서 많은 그 시체를 해부한 다음에 이런 해부들을 그리거든요. 이 그림 굉장히 사실적이거든요. 이렇게 이 이전에 그 뼈대를 그린 그림은 이렇게 정확하지 않았어요. 아주 제멋대로였습니다. 비율도 틀리고 막 모양도 틀리고. 근데 이 그림은 보면 굉장히 정확하거든요. 그 비율이라든가 이런 것도 굉장히 정확해요. 그래서 사실적인 해부도를 시작한 사람이지, 이 사람이, 베살리우스가. 그래서 근대의학의 아버지라고 감히 불릴 수 있을 만한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재밌는 사실은 뭐냐면 시신을 해부해서 이렇게 그린 거잖아요. 근데 시신을 이렇게 생각을 하는 모습으로 그리고 있다는 겁니다. 뭐 과학과 예술이 구분되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도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 있는 그대로의 표상이라고 하는 것이 생각하기 어렵다라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의 표상이라는 것을 이때는 생각할 수가 없었다. 오늘날 우리 그 의과대학 교과서에 쓰는 해부학 아틀라스를 보시면 이런 그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시체를 해부한 그림이기 때문에 시체를 그렸어요. 그대로. 있는 그대로 시체를 그렸거든요. 근데 이제 베살리우스는 시체를 해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삶이 녹아있는 그런 해부도를 그렸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림은 우리 너무 잘 아는 거죠. 로댕이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말이죠. 근데 이제 생각이라고 하는 주제죠. 주제가 생각인데 그게 어떻게 표현됩니까? 몸을 통해서 표현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몸이라고 하는 것 속에는 생각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몸과 생각이 구분되지 않았던, 여기도 그래요. 맞아요. 어떤 객관적으로 보이는, 있는 그대로의 사물과 그 사물이 대표하고 있는 그 살았던 인간, 어떤 인간이 뒤섞여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미륵반가 사유상이잖아요. 이제 보면, 여긴 주로 이제 표정으로 표현되고 있죠. 이 사유라고 하는 것이 표정으로 표현되고 있지만, 여기는 이 근육을 통해서 표현되고 있어요. 그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골격으로 표현되고 있고요. 그렇죠?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우리가 몸을 표상할 때 그 속에는 다양한 것들이 포함될 수 있다. 그러니까 예술인 거죠, 이게. 단지 있는 그대로의 것만 표현한다고 하면 그거는 뭐 과학이 그럴 수 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과학조차도 그 있는 그대로의 것 이상을 표현하고 있다고 하는 생각도 지배적이거든요. 그러니까 몸을 표상하는 방식이 이렇게 다양하다. 근데 이 문화에 따라 다르고 또 시기에 따라 다르고 어떤 분야에 종사했냐에 따라서 이렇게 다르게 표현된다라는 겁니다. 이건 또 뭐 재밌는 얘기인데요. 아까 그 베살리우스 1543년에 그린 거죠. 그러니까 해부, 진짜 많은 시체를 해부해서 이런 해부들을 그렸어요. 근데 재밌는 거는 이런 그림을 그리거든요. 이게 이제 뭐냐면 남성의 생식기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사실은 베살리우스가 그린 그림인데 이것은 여성의 생식기를 그린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을 그리는 이 오른쪽의 그림을 보세요. 오늘날의 여성 생식기 이렇게 그리거든요. 전혀 다르죠, 모습이. 근데 다른 부분은 전체적으로 전부 다 있는 그대로 우리가 보는 것과 똑같이 그리지만 이 그림만은 이렇게 그렸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남성, 여성에 관련된 어떤 관념이 이렇게 그림을 그려도 만들었다는 겁니다. 뭐 예컨대 여성이라고 하는 그 인간을 제대로 평가하지 않을 때니까, 그때는. 그러니까 생식기에 있어서도 생식이라고 하는 생리적 기능에 있어서도 여성은 굉장히 보조적인 역할을 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성의 생식기는 남성 생식기에 정확히 음형해야만 됐던 거죠. 근데 그런 생각이 은연중에 배어 있으면서 이런 그림을 그린 것 아니냐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표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 속에 가지고 있는 생각의 틀을 반영할 수밖에 없다. 중세 시대의 해부도를 보면요, 이렇게 온갖 종류의 이제 동물들이 들어가 있죠. 저거는 뭐냐면 별자리입니다. 별자리와 인간의 몸을 대응시켜서 봤던 그런 시절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몸을 별자리하고 이렇게 대응시키는 그런 표상 체계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이게 드디어 이제 17세기 데카르트가 그린 그림인데요. 이거 보면 송과선이라고 한다고 했죠. 이 송과선을 통해서 신체 내부의 현상과 영혼의 현상이 만난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굉장히 과학적으로 설명하려고 노력했지만 오늘날의 관점에서 봐도 굉장히 비과학적이죠. 논리적 허점이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유가 약 400년간 서구 문명을 지배했고 또 서구 문명을 이만큼 발전시킨 그런 원동력이기도 했다는 거죠. 아이러니한 겁니다. 이게 옳든 그러든 몸을 이렇게 표상했다라는 것이고요. 19세기에 오게 되면 소위 우생학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유행한 제국주의 시기에 이 종족을 더 강하게 만들어야 된다. 인간을 더 강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말하자면 사이비 과학인데요. 사이비 과학이 한때 전 세계를 지배하죠. 제국주의 시대에 유행했던 건데 이때 포스터를 보면 이런 거 있습니다. 건강한 씨앗만 뿌려라. 그러니까 건강하지 못한 씨앗은 뿌리지 말아라. 그러니까 우리 몸이라고 하는 것을 씨앗과 밭으로 봤다는 거죠. 그래서 그 밭에서 난 존재가 우리 인간의 몸이었다고 하는 거죠. 자, 그다음에 최근에 오게 되면 이 몸의 경계가 사라지죠. 몸의 경계가 사라지기 시작한 우리 많은 SF 영화 같은 거 보세요. 이제 매트릭스 같은 경우 그렇잖아요. 우리 진짜 현실과 가상현실의 구분이 사라지고 아바타 같은 걸 보게 되면요, 지금 여기에 존재하는 내 몸과 또 어떤 가상세계 또는 굉장히 그 멀리 떨어져 있는 시공간에 존재하는 그런 것들이 연결되고 있잖아요. 자, 그 다음에 몸의 은유를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사물을 인지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은유를 통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게 현대 인지언어학의 주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걸 이제 은유를 배격해야 한다는 주장도 물론 있습니다만 가장 흔한 것이 기계 은유죠. 몸이 이제 고장나니까 몸을 고쳐야 되겠다. 병이 나면 병을 고치러 가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 몸을 기계로 생각하는 것, 이거는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내 몸은 나의 것이라고 할 때 나의 것이죠. 내가 핸드폰 가지고 있듯이 내가 내 몸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 고장 나면 고쳐야 되는 거죠. 그런 거, 기계 은유가 가장 흔한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전쟁터의 은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예를 들면 면역세포를 전투원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래서 외부에서 뭔가 들어오면 면역세포가 가서 그걸 싸워서 이긴다, 잡아먹는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전쟁의 은유가 상당히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 다음에 시장의 은유. 우리 몸은 각종 의약품들이 소비되는 시장이기도 하잖아요. 근대의학, 현대의학의 세 가지 은유가 이거 기계, 전쟁, 시장이라고들 얘기해요.
그래서 오늘은 저는 이제 대안적인 그런 은유 구조를 한번 제시를 해보려고 그러거든요. 이제 대안적인 은유 구조를 만약에 가지게 된다면 우리가 몸을 살아가는 방식도 많이 달라질 것 아니냐. 상당히 건강해질 것 같다. 왜냐하면 기계, 전쟁, 시장 이런 것들은 굉장히 뭐랄까요. 접대적인 관계들이 많아요. 이 안에는. 삶을 대상화시키고, 그다음에 시장만 하더라도 경제이고, 전쟁만 하더라도 이건 뭐 경쟁 정도가 아니잖아요. 이건 생사가 걸린 그런 은유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해서 우리가 우리 몸을 살아가는 방식, 또는 우리 몸들이 모인 사회를 살아가는 방식에 있어서 은연중에 그런 은유가 우리 사회를 지배한다는 주장을 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대안적인 은유를 이제 생각해 봤습니다. 이제 세 가지인데, 하나는 정원이고요. 잡초도 뽑아야 되고요. 이쁘게 가꾸기도 해야 되고요. 정원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일기장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살아온 기억을 정리하잖아요. 남기잖아요. 기억에 남기고. 그러니까 우리 몸은 우리가 했던 경험들을 계속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몸이 뭐 면역이 됐던 신경계가 됐던 간에. 그 다음에 우리 몸은 다양한 모듈로 구성되어 있다고 그래요. 예를 들면 뭐 소화계, 신경계, 순환계 이렇게 돼 있잖아요. 반독립적인 기관을 보는 거거든요. 또 신경계에도 굉장히 많은 모듈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거는 뭐 감각을 담당하는 거, 어떤 거는 뭐 사유를 담당하는 거, 어떤 거는 뭐 감성을 담당하는 거, 이게 다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일종의 모듈이라는 거예요. 반독립적인 거라는 거죠. 근데 그것들이 서로 어떤 경우에는 서로 경쟁을 하기도 하지만 결국은 하나의 그 목표를 향해서 협동을 해서 우리 몸을 영위해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몸을 협동조합으로 비유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정원과 일기장을 협동조합으로 비유를 해봤습니다. 뭐 이런 그림들 인터넷에서 찾아보니까요, 우리 몸을 기계의 은유로 사용하는 그런 것을 표상하는 그림들이 꽤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런 은유가 유용한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뭐 무릎팍 관절이 나갔다 그러면 이제 인공관절 써야 되잖아요, 이제는. 그죠?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소위 보철물 통해서 거의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고 있어요. 다리가 없다 하더라도 인공 다리를 이용해서 뭐 육상선수만큼 뛰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계 은유가 무용한 게 아닙니다. 절대로. 굉장히 유용한 측면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가진 한계, 그것이 은유라고 하는 사실들을 잊지는 말아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 몸은 전쟁터다. 나에 속하는 것과 나에 속하지 않은 것이 싸우는 것이다. 라는 은유가 상당히 일반적이었어요. 특히 이제 면역계에서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최근에 면역학의 연구에 의하면 그런 패러다임이 더 이상 유용하지 않다라고 하는 주장들이 일부에서 많이 주장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우리는 여전히 전쟁의 은유를 활용하고 있고요. 우리 몸은 시장터이기도 해요. 시장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 뭐 각종 건강보조식품, 무슨 뭐 의약품, 또 뭐 의료 서비스들을 소비하잖아요, 우리가. 뭐 거기에 요새는 최근 들어서는 무슨 뭐 성형과 관련된, 미용과 관련된 그런 서비스들도 우리 몸을 통해서 소비가 됩니다. 그래서 이건 시장인 것도 분명하죠. 그래서 의료 시장이라는 것이, 보건의료 시장이 또 하나의 그 경제적으로 큰 그 섹터를 차지하고 있는 것도 사실인 것이고요. 시장이다. 자, 그다음에 대안적으로 이제 세 가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정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몸을 가꾸어야 되고요. 거기는 우리가 모든 것이 인공적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아요. 그렇죠? 뭐 기후도 달라질 수가 있고요. 뭐 갑자기 폭풍우가 몰아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갑자기 무슨 악성으로 잡초가 날라와서 자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우리는 갖고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몸을 기록하죠? 우리 몸을 기록해요. 이제 이거는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지놈, 우리가 DNA 속에 들어가 있는 그런 유전 정보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생물학적인 일기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보통 우리가 98%에 해당하는 것이 형질과 관련이 없는 유전자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98%나 되는 것이 아무런 그 기능이 없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는 그 98%가 어떤 기능을 하는지, 또는 어떻게 만들어진 건지에 대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지금까지는 그것이 우리 인류 진화의 역사가 담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일반적인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이제 협동조합이에요. 우리가 같이 도와서 여러 가지 우리 모든 세포들이, 우리 몸에 있는 세포들도 다양한 세포들이 서로 협동을 하잖아요. 그 협동이 깨져서 생긴 것이 뭐예요? 암이잖아요. 그죠? 암이라는 세포는 정상적으로 생길 수가 있는 거거든요. 생기면은 그것이 다른 세포들이 와서 이제 제거해버린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이 협동에 실패했을 경우에, 어떤 한 종류의 세포만 자랐을 경우에 그것이 암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몸은 각종 다양한 세포들, 다양한 기관계들, 또는 같은 기관 내에서 뇌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모듈들이 서로 협동을 해서 일정한 방향으로 또 지향성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몸을 살아가는 방식인데요. 우리가 하는 말들 통해서 한번 몸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옛날 어른들은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어르신들이 이제 몸이 불편하시면 이제 자식들이 이제 병원 모시고 가려고 이제 그러잖아요. 그러면 계속 고집을 피우고 안 가시는 분들이 많죠. 그래서 뭐라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내 몸은 내가 한다. 내 몸은 내가 한다. 그게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러니까 자식들 걱정 안 시키고 그냥 혼자 앓으시겠다는 뜻도 있겠습니다만 또 사실 맞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면 뭐 의사가 아는 내 몸과 내가 아는 내 몸이 좀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 몸에 대해서는 의학적 지식으로 안다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살아온 경험으로 내가 지금 이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알겠다. 그런 얘기이겠죠. 근데 지금 같으면 전혀 그렇지 않죠. 지금은 이만큼 뭐가 문제가 생겨도 병원으로 가는 게 이제 상례잖아요. 과거에는 이제 일반인들이 의학적 지식이 없으니까 뭐라고 이제 의사가 설명을 해주면은 선생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그랬단 말이죠. 선생님이 전문가니까 선생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그러니까 내 몸에 대해서 내가 아는 게 없다. 바뀌죠. 완전히 바뀌죠. 뒤바뀌죠. 내 몸은 내가 한다 해서 선생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의학의 권위가 그만큼 컸을 때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 의학이 어디로 적용되느냐? 국력으로 치환됩니다. 건강은 국력이다라는 담론이 한때 유행해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은 어떻습니까? 20세기 말 21세기에 들어와서는 내 몸은 그냥 건강하기만 해서는 안 돼요. 멋져야 돼요. 뭐 식스팩이니 뭐니 해서 멋진 몸을 만드는 것이 또 하나의 새로운 규범이 돼버렸죠. 그래서 이렇게 자꾸 몸에 대한 규범이 이렇게 변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하고 싶은 말은 나는 몸이로소이다. 내가 바로 몸이다. 라는 겁니다. 내가 몸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몸이 나의 것인 것이 아니라 내가 바로 몸이다. 몸이 바로 나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세 가지 은유 얘기했잖아요. 정원, 일기장, 협동조합. 이 세 가지 은유를 생각해 보면 내가 바로 몸일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그 속에 있는 어떤 그 특정 부분일 수가 없어요. 몸 전체가 나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뇌세포 몇 개가 나일 수 있을까요? 면역세포 몇 개가 나일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나와 몸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전체를 1대1 대응하는 것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몸을 가지고 있다라는 은유는 이제는 조금씩 버려야 될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걸 보십시다. 옛날에 우리 어린들은 내 몸은 내가 한다. 내가 이렇게 아프지만 이건 내가 일을 많이 해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이건 뭐 병원 갈 일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했죠. 그 다음에 이제 병원에 이제 가서는 이 어르신의 이제 뭐 자식 손주쯤 되겠죠. 병원에 가서는 이제는 잘 몰라요. 자기가 의학을 잘 모르니까 선생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그랬단 말이죠. 이 두 개의 그림은요, 지금은 이제 없습니다만 서울대학교 영동 캠퍼스에 있었던 거예요. 이제 여기는 보건대학원이고요. 여기는 건강증진센터입니다. 이제 여기 한 50m밖에 안 떨어져 있는데 여기는 건강 국력이다라고 써 있고요. 여기는 멋진 내 몸 만들기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시대를 대표하는 거가 같은 장소에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건강 국력이다라는 거는 내 몸을 나의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것이잖아요. 내 몸이 나의 것이지도 못하고 내 몸은 국가의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내 몸이 건강해야 나라의 힘이 강해지니까 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시대적으로 맞는 얘기인지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멋진 내 몸 만들기는 이 시기하고 전혀 다른 시기의 담론이잖아요. 근데 그것이 동시에 같은 장소에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 재밌어서 제가 한번 찍어본 겁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나는 몸이로소이다. 지금 여기 보여드리는 이 그림은 한글박물관에서 전시했던 전시회의 팸플릿입니다. 예전에 개화기에 나왔던 해부학 교과서를 중심으로 하는 전시였거든요. 이 제목을 나는 몸이로소이다라고 붙였어요. 굉장히 시의적절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앞으로 이런 담론을 갖고 살아가야 되는 건 아닌가. 몸이 나의 것이다 라고 하는 담론보다는 내가 몸이로소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훨씬 더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내가 내 몸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게 된다면 내 몸에 대해서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에 대해서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저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몸 물건들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저도 그래요. 뭐 하다 보면 요건 뭐가 부족하고 저건 뭐가 부족하고 항상 그렇단 말이죠. 우리도 몸을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내가 내 몸을 가진 것으로 생각한다면 계속 몸을 고치고 싶을 수 있다는 것이죠. 성형 중독 환자들이 그런 것 아닐까요? 뭐 요거 고치고 나면 저거 고치고 싶고 계속 그런 겁니다. 그게 왜냐하면 내 몸을 나의 것으로 나의 소유물로 여겼기 때문에 그 소유물을 점점 더 잘 가꾸려고 하는 그런 욕망이 생겼던 것이죠. 내 몸을 있는 그들의 내 몸을 나로 바로 받아들인다면 그런 불필요한 욕망은 없어지지 않을까요? 그러면 더 행복한 삶을 살 수도 있지 않을까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